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테마 22번 보세요. 자, 로마 제정 말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단독 문제는 나온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에드워드 기본에 그 로마 제국 멸망사 관련돼 갖고 뭐냐면 관련된 지문 나온 게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자, 로마 제정 말기 때 이제 상황들을 보면, 자, 여기에서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존재를 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개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모순점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서 이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 볼 때는 제2계승 문제, 그러니까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 이후에 그 황제 추천의 정통이 단절되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지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권의 공백 상태가 계속 가게 되고, 이 공백 상태를 군부가 개입하면서 국가 권력을 창탈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빈발한 쿠데타 때문에 국가가 약화됐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행정력 저하가 이제 군대 통제력이나 조직을 약화시키고 외세 침입을 초래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정 후기 때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자유를 억압했죠. 대표적인 게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 때 그런 그 직역을 고종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계급 간의 투쟁, 노예제, 부정부패, 외세사사의 유입,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제도의 비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학자, 그 견해를 지지했던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로마가 도로망이 발달했다고 해도 오늘날처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발달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도로망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사회적 충돌. 그래서 노예와 인구는 감소하고 부는 일부 계층에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도시를 중심한 고도의 문화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일부 상층 계급만 그걸 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중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경제적으로는 대토지 소유가 가속화되고요. 그래서 자영농이 부자유 소작으로 전락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고유의 가세, 화폐의 가치 하락.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좀 재정 시대 들어가면 그 재정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화폐보다는 물품세 정도 물품을 받는 이런 문제점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강제 징발과 강제 노동, 그 다음에 경제적 지방 분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지방 분권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교통시설 마비되어 있는데 곤치세요. 운송수단이 빈약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육상교통로와 해상교통은 발달해도 그걸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간의 어떤 상호 교류가 뭐냐면 차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지역 경제 단위로밖에 발달을 하지 못했다. 전국적인 어떤 단일한 경제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로마 말기 때 특히 심해요. 로마 제정 말기 때. 그래갖고 외부부터 침입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운송로가 다 끊겨버렸죠. 그 발달했던 운송로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교통시설도, 그러니까 운송수단도 마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적인 단일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지역 단위의 자연경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런 문제점들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볼 때는요, 자, 동방의 신비주의와 종교, 기독교 전파, 이런 것들이 내세 지향적인 어떤 태도나 패배의식을 확산시켜가지고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대변하는 책이 뭐냐면, 에드워드 기본이 썼던 로마 제국 멸망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는 7권 정도 돼요. 제가 1권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되게 유명한 책이야. 근데 이 책에서 그 로마 문명의 쇠망한 주 원인을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가 야만 민족, 또 하나가 기독교의 파괴적 심.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게르만족, 프랑크족, 고트족,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로마 제국 침입해서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독교가 널리 유포되면서 기독교의 내세관이나 이런 어떤 그 암울한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 로마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결국에는 로마인들이 원래 초창기 때 가지고 있었던 강건한 기풍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이거는 뭐 인과관계가 정확히 성립은 되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뭐 제국이 쇠퇴했다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설명해요? 미국 거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 큰 것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근데 뭐 굳이 그거 유사한 사례를 좀 찾자면 그 몽골 제국 있죠. 그 몽골족들이 이제 군사력이 악화된 이유가 뭐냐면 불교가 유입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6세기 때 기준으로 해서 몽골족이 남화교를 수용하잖아. 물론 이제 그 전에 원나라 때도 남화교가 유입됐지만 이거는 뭐 상고지 계층만 이제 수용된 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상호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약화돼요. 그리고 불교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평화적인 정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족들이 스며들면서 상호 정신이 약화되면서 국방력이 약화됐다 이런 설이 있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제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냥 하나의 설이에요. 근데 이제 설이지만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 부분은 그 내용은 한번 검색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규모 민족이동. 그래갖고 게르만 민족들의 침입. 그래서 4세기 전반에 침입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전에부터 계속 침입해왔고, 거기다 로마가 그 나름대로 이제 명령력이 생기고 자기 방어력이 강해졌으면 그것들이 침입해도 물리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이미 뭐 로마 제정 말기 때는 이런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제도 효율적으로 방비하지 못했고, 그다음 사산조 페르시아의 공격. 그래서 심지어는 사산조 페르시아 공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원정하는 과정에서 로마 황제가 샤프릴스인가요? 그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잡혀서 그 사산조 페르시아 감옥소에 갇혀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냐면 그 동방부터 사산조 페르시아의 공격이 되게 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테마로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 그 로마 역사가들이에요.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개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로마의 문화는 서양 고전 문화의 완성체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랑키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는 호스다. 그래갖고 로마는 종전에 고대의 어떤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전파시켜준, 근대사나 중세사에 전파해주는 어떤 거대한 호수론이 비교를 했는데, 로마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용적이고 되게 실질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문화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강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토목이나 뭐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발달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로마법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법이 되게 발달됐죠. 왜? 효율적으로 이게 통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치해서 로마법이 발달됐고, 토목과 건축도 발달됐어요. 그래서 도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경기장, 그 다음에 수도교 등등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황제에 의해서 거대한 목욕탕도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당시에 콘크리트 기법이 도입됐죠. 그래서 콘크리트 기법이 도입돼서 뭐 4, 5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그 당시 만들어졌어요.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고조선 시대 때 지금 한 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로마가 그만큼 건축술이 되게 뛰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로마의 콘크리트 기법은 이 로마가 끝난 다음에 잊혀졌어. 중세 시대에 사용되지 않다가 언제 근세 넘어와서 다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그 실용적 실제적 문화가 발달된 반해서 학문과 예술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리스 문화의 모방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가 남부 이탈리아 지역에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죠. 거기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언제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이제 새로운 종교가 유입됐는데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크게 유럽화되는데 큰 영향을 줬던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심이죠.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대부분 뭐야? 그리스하고 그 모방이야. 그리스의 모방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역사학이에요. 역사.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뭐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나 예술은 뭐 각자 보시고, 자, 로마의 역사를 볼게요. 자, 로마의 역사의 특징은 역사 소설이 문학과 되게 밀접돼 있다. 근데 이거는 그 그리스의 그 로마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양의 역사, 서양의 정근대 역사는 역사 소설의 특징이에요. 문학하고 역사가 뭐냐면 일치돼. 분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가 문학적인 어떤 것도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랑케 이후죠. 팩트 바탕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동양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문학과 역사가 일찍부터 뭐예요? 분리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춘추를 쓸 때 수리부작이라는 원칙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무징불신, 개혁불영난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했는데, 서양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로마의 라틴 작가들은 로마의 건국과 발전을 예국적 견지에서 작품화시켰고, 라틴어 세련을 크게 세련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리비우스를 볼게요. 자, 리비우스는 그 사라진 로마 작가의 서술과 전설 토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내려왔던 것들을 토대로 로마사를 기록을 했고요. 로마의 역사를 너무 가장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이걸 내러티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헤로도토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헤로도토스는 문학적인 어떤 거를 되게 강조했고, 사실과 허구가 혼재가 기록돼 있고 비가학적인 서술이다. 내러티브적 서술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교훈적 역사관을 강조했다. 그래서 공화정 시대의 로마의 정치 이념을 서술해서 교훈을 강조했다. 이 교훈을 강조했다는 건 뭐 정근대 시대 때 특징 중에 대부분 다 교훈 강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타켄투스를 볼게요. 자, 타켄투스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뭐냐면 게르마니아라는 거죠. 게르만. 이 타켄투스가 이제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올라갈 때야. 뭐 1세기 초, 2세기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오연제 정도 해갖고 약간 몰락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역사 서술에 비관론이 많이 등용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그래갖고 왜 로마가 지금 이렇게 몰락을 했냐? 로마의 기풍이 상실되고 퇴폐하고 이런 것들은 왜 했냐? 그 당시 포에니 전쟁 때 씩씩하고 용기 있고 똑바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죠? 그 사는 사람은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인간들만 살아남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있다 보니까 로마가 이렇게 몰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 로마보다는 이제 어디를 이제 눈을 두냐면 게르만이야. 게르만. 그래서 게르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게르만들은 이제 그 씩씩한 기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게르만에 대한 어떤 그 뭐냐면 호감을 바탕으로 썼던 것이 이 게르마니아예요. 게르마니아.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만족의 어떤 문화적 가치, 문학적 가치를 이제 뭐냐면 심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타켄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역사 연대기 같은 제종 초기 역사도 서술하고 그랬어요. 자, 이 타켄투스의 게르마니아는 갈리아 정기와 함께, 갈리아 정기가 누가 썼죠? 시자가 썼죠? 그 당시 이제 그 게르만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1차 사조예요. 되게 중요한. 자, 그 다음에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그냥 폴레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폴레비우스는 로마 발전사를 서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성, 법칙성 이런 것들 역사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 이 사람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서 보냐면 헤겔하고 관련돼서 보죠. 헤겔은 역사학자는 아니죠. 근데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제 했는데, 헤겔도 나름대로 역사에서 뭘 찾으려고 했어요? 보편성을 찾으려 했죠. 예, 그래서 범증법적 발전을 통해서 어떤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폴리비우스의 로마 발전사와 이제 서로 연결시켜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이 로마인은 아니고 그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인데 BC 2세기 때 그 당시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 과정에서 로마에 잡혔어. 포로 잡혀가지고 노예 출신이야. 노예 출신. 노예로 살았는데 보통 우리가 노예하면 뭐 저쪽 가서 들판에 가고 책찍질 막 맞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시대와 로마의 노예는 좀 다양했어. 지식인도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교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도 노예 출신이 많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지만 그리스 그 로마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고 이제 지배를 받았던 피정복민이었지만 이 노예의 팽창한다. 로마의 팽창을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카르타의 몰락을 보면서 이거 로마의 흥기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번 서술해보자. 그래서 왜 로마가 이렇게 강대해졌는가 이걸 연구했어요. 근데 이 로마가 강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로마의 지배체제에서 찾았죠. 국제에서, 정치체제에서. 로마의 정치체제의 우수성에서 찾았는데 로마 정치체제의 우수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앞에 언급했죠. 제가 그 로마의 권력구조 얘기할 때 로마의 권력구조는 뭐죠? 견제와 균형이 잘 돼 있죠.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에서 그걸 찾았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정치사, 국제사, 정치 체제를 이제 그 우수성을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뭐냐면 역사서에 서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훈적 측면을 되게 강조해요. 교훈적 측면. 그러니까 쓸 게 없으면 그냥 교훈적 측면 하나 쓰세요. 뭐 어떤 그 역사관의 특징을 쓰라. 쓸 게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쓰면 교훈적 특징. 교훈적 특징 나오면 항상 뭐 같지 않으면 순환사관이야. 그러니까 두 개 쓰다가 보면 그 교훈적 특징 순환사관 쓰면 웬만하면 다 맞아 떨어져. 이런 것들은. 하여튼 거기에 이제 교훈적 측면을 강조했고 역사서의 실용성을 강조했고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순환사관을 강조해요. 순환사관. 그래서 이제 정치체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정치 순환사관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왕정했다가 참주정, 귀족정, 가두정, 그다음 민주정, 중우정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는 거야. 요건 아마 그 그리스의 역사, 아테네의 역사를 바탕으로 쓴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순환사관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프로타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타르고는 뭘로 유명하죠? 영웅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의 영웅을 비교했죠. 프로타르고의 영웅정 같은 거, 프로타르고 같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비니우스하고 리비우스 정도, 요 정도만 좀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테마로 노마법을 보자. 노마법. 자, 이 노마법은 그 게르만법과 비교해갖고 예전에 09년 기출문제도 단독으로 문제 나왔는데 이 노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군사적으로 정복했고 하나는 또 법으로 정복했고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정복했는데 자, 노마법은 상당히 발달됐어요. 근데 노마법도 그 발달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마법이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오늘 형법. 형법에 해당하는 뭐죠? 공법이 있죠. 그 공법은 개인 간의 그 범죄를 그 개인 간의 범죄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의 범죄 이런 거는 다룰 때 공법을 사용하고 민법은 이 행위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한정되는 법 있죠. 민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 로마의 공법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공법은 근데 발달한 법은 뭐냐? 발달한 법은 민법이죠. 민법. 로마 민법. 그러니까 민법은 주로 상속, 계약, 그다음 재산, 점유권, 그다음 사람의 어떤 신분 관계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후대 우리가 로마법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공법이 아니라 뭐죠?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좀 알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의 최대 유산은 법이고 이것은 강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정비하고 확충하면서 이제 발달됐고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공법보다는 민법이 발달됐어요. 공법보다는 민법이 발달됐다는 거. 그다음에 근대 법조에 큰 영향을 줬죠. 이런 민법이 재산이나 계약이나 상속이나 신분 관련된 부분이 공법 의식은 되게 민약했고 이 공법 의식이
그 미약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 공법은 오늘날 형법을 말하죠. 형법. 자, 이게 준사법주의를 채택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법률 체계에서 준사법주의가 나오는데, 요때 준사법주의는 뭐냐? 자, 요때 준사법주의는 우리가 보통 현대 근대 국가의 법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같은 게 보면 만약에 살인사건이나 뭐 어떤 그 형사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용의자를 체포하고 재판장을 구속해갖고 재판정까지 왔고 이렇게 집어넣고 자리에 앉히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죠. 수사, 기소 뭐 이런 것들은 강제 구인. 근데 이런 것도 국가가 안 해. 그 일단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들 잡아다가 뭐죠? 재판장에 앉히는 거는 누가 해주냐면 개인이 해야 돼. 그리고 재판하고 나서 이제 간치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국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이 수사, 기소, 재판까지를 다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그 뭐냐면 수사라고는 수사 뭐 인도 강제 구인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때 이걸 뭐라고 하냐? 준사법주의라고 해요. 개인의 어떤 그것이 들어가 있다. 국가 권력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법을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로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법 같은 거는 발달하지 못했고, 이 공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간의 범죄하고 공적 범죄가 좀 달라요. 되게 이제, 공적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직접 처벌하거든요. 그렇지만 개인 간의 법정은 그 아까 지금 범죄는 준사법주의에 있고 개인이 알아서 이제 수사나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재판만 해주는 거야. 재판만.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직접 처벌하는 거는 반란 같은 경우죠. 제일 반란이 할 때 제일 빈번한 처벌은 뭐죠? 로마 생각하면 십자가형 있죠? 십자가형.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형 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냥 로마인들이 했던 거야, 그냥. 십자가 죽이는 거. 십자가 죽으면 이게 금방 죽지 않죠? 십자가 박히고 거기 양쪽에 뭘 집어넣어요? 창을 찔러 넣잖아. 그러니까 피를 흘러가면서 죽잖아. 고통 속에서. 네,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 영향을 주지 않다. 지금, 근데 십자가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쇄살인범에게 이제 적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천히 죽이는 법 있죠. 천천히 죽이는 법. 근데 들어와서 꼭 이제 사람을 죽일 때 감옥소에 이렇게 갇혀놓고 죽었는데, 근데 전에는 공개 처형이 일반적이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로마의 이제 법 발전 과정을 볼게요. 로마의 발전 과정은 이제 처음에 불문법이었다가 나중에 시민법, 그다음 만민법, 그다음에 자연법 이런 순서로 발전이 됐는데 불문법은 종교적 간섭하고 혼합이 있어. 엄격한 신법의 식인데 이 신법은 로마 초기 때는 신관들이 판결해요. 전문적인 어떤 판사들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관들이 신의 그 계시를 받고 판단해. 저는 이거는 로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불문법, 간섭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막 하니까 최초의 성문법이 나왔죠. 이게 시위법 보이죠. 이때부터 시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법. 그래서 이제 시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입법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과서상의 이제 시위법이 있고 니키니스법이 있고 호르테시우스법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할 때 그 뭐냐면 이 시민법 안에는 우리가 민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어. 네. 이거 오지시고 때는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우리가 각종 민회에서 통과된 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로원에서 통과된 령이 있고 뭐 나중에 이제 황제 칙령이 있고 법정관 고시가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법률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법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지시고 대통령령, 뭐 내무부령, 뭐 교육부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법률이야. 법령이죠. 그래서 법률하고 법령을 다 혼합해갖고 이제 시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시민법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법원은 상당히 이제 많고 또 거기에다가 판례들이 있죠. 판례들. 지금도 판례도 법으로서 중용해서 쓰이죠. 이런 것도 시민법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만민법인데 만민법이 왜 형성됐냐? 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발전되면서 여러 이민족들 통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전에 로마인들 구성된 로마인들 바탕으로 한 시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뭐예요? 규범이나 간습이나 이런 습관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 간습이나 습관들을 이제 존중을 해가지고 좀 다른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만민법이죠. 만민법. 그래서 이제 이 만민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이제 적용됐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만민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초기 때는 로마 시민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법을 이렇게 적용한 거죠. 근데 칼라칼라 황제 이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서 이제 법도 어떻게 이원화됐던 법도 이원화돼. 그래서 만민법 통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법원이 다양해요. 왕정 시대 때 어떤 간습법, 그다음 공화정 시대 원론 결과의 어떤 결과와 원론 결과, 관리의 고시, 각종 고시들, 그 다음에, 그 원론의 결과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원론 0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원론 0. 네, 원론의 0. 그 다음에 관리의 고시, 로마식 법관정, 법정관 판례, 법화자의 견해 등등의 만민법이 이제 구성하는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제 칼라칼라 황제 이후에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제국 내 모든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이 만민법이다. 그 다음에 자연법인데 자연법 같은 게 뭐냐면 오늘날만한 헌법의 역할을 하는 거야. 헌법은 실정법이 아니죠. 실정법이 뭘 제공해요? 법 이념과 원리를 제공해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의 상위법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은 이제 형성 배경을 보면 로마의 법률가들은 형평의 원리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귀족이나 일반 평민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돼. 형평성의 원리. 예. 형평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기간제 교사를 공개 채용 없이 정규직 하자. 그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오해도 이제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교육부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가 안 맞다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면 그 공개 채용이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좀 몇 년 했다고 해서 정교사 시켜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평의 원리가 안 되니까 반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야마가 됐는데 하여튼 로마의 법의 특징은 근대법적 형평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실제 법 판례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제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도 이제 재판 받을 때 되게 보면 좀 아픈 척하면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풀려 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법 판례는 다를 수 있지만 판결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는 형평의 원리를 강조한다. 신분에 상관없이. 근데 정근대 시대 때는 형평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죠. 모든 정근대 시대의 특징들은 뭐냐면 법의 특징들은 형평의 원리가 아니라 뭐냐면 그 계급별로 뭐예요? 차별을 했죠. 차별을 했죠. 뭐 개도만법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그 뭐 법이라든지 중국의 법이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로마의 법이 상당히 선진적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형평을 강조했고 그 형평의 법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어떤 법이 시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뭘 등용했냐 스토아 철학을 이제 반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법 철학이나 이념을 제공하고 그 법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든 거예요? 실정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헌법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법은 뭐냐? 자연법은 우주 만물을 지배한 보편적인 법이에요. 그래갖고 종전의 실정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야. 그리고 그 실정법의 어떤 원리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법이 그 자연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대와 그 다음에 지역을 떠나서 한국 불변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연법이에요. 물론
그 항구 불변적이고 보편성이 뭐냐라는 거는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중세 시대 때는 항구 불변적이고 보편적이 뭐죠? 신의 의지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연권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제공해줬다. 스토아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자연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문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만민법, 자연법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요걸 이제 자연법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체계화는 넘버 5번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 체계화는 이제 됐는데, 그대로 두세요. 네, 체계화 되었고 이제 유스티너스 이제 노마법에 그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자연법은 포괄적인 본질적인 법 체계를 이제 구별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법, 불문법, 그다음에 시민법, 자연법, 그다음에 만민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것이 뭐냐? 노마법 대전이죠. 유스티너스 대전이라고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노마법에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노마법도 이제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서로 법 간에 모순점이 있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법들을, 판례들이나 보편적 법들을 좀 체계화시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래서 만든 것이 유스티너스 대제다. 대제의 그 노마법 대전이죠. 그래서 이 노마법 대전은 이제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제회사들을 좀 추상화시켰어. 추상화시켜서 다양한 판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그 노마법 대전은 기존의 법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상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스티너스 법전, 노마법 대전은 후대의 근대 민법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근대 민법은 그 이제 유럽의 민법은 어디에 영향을 주죠? 일본의 민법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통치 시기 때 그 뭐냐면 조선 민사정이라고 아시죠? 조선 민사정. 그 조선 민사정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뺏겼죠. 그래서 해방 후에, 강복 후에도 계속 좀 초창기 때 쓰고 우리가 새롭게 민법을 만들었지만 알게 모르게 또 예전의 민법을 또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도 또 영향을 줬는데, 자, 그럼 법의 제정과 절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해. 그래서 원론과 민의의 결정 내용도 있고, 그다음 항제 칙령, 그래서 민의에서 결정한 내용, 원론의 영, 그다음 항제 칙령, 법무관 훈령, 일반 법관의 판례 등을 제정했는데, 이거 다 노마법부터 이제 들어간 내용이들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상당히 다양하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법령, 판례 이런 것도 다 노마법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게요. 195페이지 펴보세요. 자, 195페이지 23번 문제 볼까요? 자, 시민법의 구성 내용을 말해보고 시민법이 만민법으로 통합된 계기와 이유를 써보시오. 후대 노마법의 영향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시민법의 구성은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판례나 법률가들이 내린 해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원, 행정관들이 내린 그 법령들, 원론에서 내린 명령, 그 다음에 민회에서 통과된 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고요. 만민법 통합 계기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라 황제 때 그 납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마의 어떤 그 자유민들을 이제 노마 시민으로 선포하고 만민법으로서 제국을 통일했다. 그때 이제 납세자 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죠? 노예 해방세와 상속세를 챙기기 위한 거죠. 자, 그럼 노마법의 영향은 이제 후에 이제 유스티너스 법전을 이제 집대성하고 후에 유럽 및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민법이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노마의 종교를 볼게요. 노마 종교. 자, 노마 종교와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06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요. 자, 노마가 이제 공화정과 제정 초기 때는 되게 이제
자연 종교적 정통이 있어요. 자연의 심을 신격화해서 다신교를 숭배를 했고요. 특히 그리스 신들을 많이 숭배했는데 그리스 신들을 라틴어 번역해가고 숭배했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갖고 디오니소스 이 신을 뭐 바카스로 이렇게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라틴화 시켜가지고 숭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정시대 넘어가면 초기 때 이제 아시아의 영향을 받아갖고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국가적 종교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이나 가정생활 관련된 여러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에 수호신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베스타가 있고 문을 지켜주는 야노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또 뭐냐면 그 숭배하는 신들이 있어. 그래갖고 다신교 체제였어. 다신교 정통신을 많이 모시고. 그런데 이제 제정 중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자, 제정 중후기 때 들어가면 동방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은 종교들이 유입되죠. 그래서 중동이나 이집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배했던 지역에서 많은 이제 뭐냐면 종교들이 이제 들어오고 널리 확산되는데 제정 중후기 때 왜 이렇게 확산됐냐? 일단 사회가 불안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지식인들은 주로 이제 이 불안을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종교에 위탁하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뭐냐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많이 어디를 의지하죠? 종교에 의지하고 점수에 의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타로 보고 점 보고 그러죠. 그래서 앞날이 창창하고 딱 미래가 투명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종교가 잘 안 믿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나라가 이제 혼란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제정 중후기에 들어가면 국가의 역할이 약화돼. 그래서 국가가 예전부터 했던 개인을 보호했던 역할들 제대로 못하죠. 그런 역할들 국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되냐면 종교 공동체에서 대신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종교 공동체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예, 그 기독교 자체가 뭐냐면 강력한 조직망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행정적인 조직이 되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가들 중에 일부가 기독교인화 되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단을 행정 조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이 중세시대까지 넘어가고 지금도 그렇죠. 카톨릭 하면 뭐예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런 사회적 혼란과 기존 가치관의 동요를 통해서 상층은 주로 신플라톤주의, 하층은 기독교 동방 종교를 믿게 되면서 점점 확대돼 나갔다. 거기에다 이제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제정기의 이제 종교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종교 중에 동방 종교가 확산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종교가 디오니소스 종교예요. 로마명은 뭐죠? 바카스죠.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동방 종교보다는 그리스 종교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오리엔트에서 비의 종교가 있어. 비의 종교는 뭐냐면 비밀 의식을 통해서 했던 이제 종교들, 이런 종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 중에 키베라, 이집트 이시스, 이런 것도 있고, 이시스 여신들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트라교야. 미트라교는 이단의 종교죠. 이거 오늘 페르시아, 예전에 페르시아의 종교인데 되게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뭐냐면 이론적인 성격의 종교다. 그래서 이 미트라교가 남성과 군인으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트라교는 뭐냐면 유대교와 비슷해.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기독교 비슷한데 이런 종교인 일신론이야. 일신론.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트라 탄생일이 며칠이냐면 12월 25일이거든요. 누구 지금 탄생일로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예수님 탄생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뒤져봐도 예수님 탄생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기원을 보면 로마 시대 때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미트라교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왜냐면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래갖고 그 미트라교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되면 미트라교 교회에 가는 거야. 기독교 교회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머리가 생각난 게 뭐냐면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초기 기독교도 상당히 이제 그 교세가 이제 교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그 교리들이나 이런 간행들을 저희 이제 동방종교나 이런 것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현지 간습들을. 자, 뭐 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방종교들은 의미가 뭐냐? 자, 민중들의 종교 경향이나 그 당시 이제 신프라토의 철학적인 호기심은 제정후기의 로마인들의 정신 간 공허감, 그런 종교의 갈등을 대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오리엔트의 여러 종교도 있죠. 키베라, 이시스, 그 다음에 미트라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먼저 미트라나 그 다음에 그 키베라나 이시스 어떤 종교 형태를 이해를 해야지만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시대 때 성리학을 이해하기 전에 뭐가 좋은 거죠? 성종을 했잖아. 성종의 이해가 돼야지 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예, 그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구조나 이런 것들 코드가 비슷한 종교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를 이해하는 이런 가독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마 종교 보고 노마 종교 중에 이제 따로 기독교를 이제 보죠. 자, 기독교인데 보통 이게 기독교 하지만 이게 크리스트교라고 하죠. 네, 크리스트교인데 보통 이제 지금은 기독교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개신교를 의미하죠. 근데 이 크리스트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카톨릭도 있고 오늘날 개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방교회라는 것도 있죠. 예, 이런 거에서 통칭해서 이때는 기독교로 가는데, 자, 그래 이 기독교 전파 과정을 볼게요. 자,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간대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뭐죠? 탄압을 받았죠. 기독교만은. 왜 탄압을 받았냐?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 당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이 됐는데, 숭배를 거부했어. 왜 거부했을까요? 예? 왜 거부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번역 거부가 또 돼요. 그래서 이제 번역 거부가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번역 거부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당시 이제, 교회 예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쟁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뭐죠? 허용을 안 했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뭐죠? 계속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밀라노 칠령을 통해서 그 공인받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뭐야? 국교화가 되죠. 국교화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 외의 종교를 믿지 말라는 거야 이제. 기독교 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파 과정을 볼게요. 자, 이 전파 과정은 만약에 기독교가 노마라는 제국이었으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마 초창기 때 탄압을 받았지만 나중에 노마를 정복하고 노마를 통해서 뭐죠? 세계 정복을 세계에 널리 확대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 노마 제국 안에서 포교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세계 종교를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 범위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세계 종교 발전에 기여했고 뭐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전도했어. 그래서 신약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죠.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근데 원래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 불렸는 걸 기억나는데, 근데 이제 막 하다가 어느 날 눈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장님이 된 거죠. 순간. 너는 왜 날 탄압하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극자하고 구구하고 이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극은 극대로. 그러니까 맹렬한 탄압을 했던 사람이 또 뭐야. 맹렬한 옹호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이제 전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이제 동방정도 하고 또 로마에 가서 뭐죠 순교도 당했죠. 언제? 네도가. 그 네도가 이제 네도 때 대규모 이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왜 박해인지 그때 이제 그 로마에 대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걸 네도가 시켜서 할 것이라는 의심한 거야.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로가 그 의심을 유혹을 풀기 위해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베드로는 또 도망가죠. 그 베드로가 원래 그 나중에 그 처음에 예수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았는지 몰랐는데 도망간 거야 그냥 네로가. 그래서 도망가고 막 근데 갑자기 누가 온 거야. 예수님이 떠벅떠벅하면서 이제 노마 쪽으로 가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려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노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죠. 주요 어디로 가십니다. 그래서 킴 베디스 하면서 이게 있는데 소설책으로 나오고 또 영화책으로 나왔죠. 영화도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게 이건 이제 전설이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마가 뭐가 되는 거야? 순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계 종교, 보편 종교 발전하는 과정에 항상 뭐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와요. 순교자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노마가 나중에 5대 그 주교에서 대주교에서 그래도 제일 노마의 그 뭐냐면 교황이 그 제1의 서열을 갖고 있는 게 그 이후에 순교지였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야? 베드로죠.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죠? 교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총이 능력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간 거고 베드로의 능력과 은총이 누구한테 간 거죠? 교황한테 간 거죠. 그러면 교황은 예수님을 대신해 갖고 은총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칠성사, 뭐 대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근원으로 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키우스 제때 또 체계적인 기독교 파괴가 있었고 제일 큰 이제 그 탄압을 받았던 게 어느 때냐면 그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요.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최대 박해 사건은 상당히 조직적인 박해거든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 당시 그 3세기 이후에 이제 디오클라티누스가 이제 집권할 때는 대단히 사회 경제적 변화가 혼란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민족을 쳐들어오고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혼란들이 일어났냐? 이거는 뭐냐면 대중들이 정통적인 정통신 대신에 그러니까 예전에 주피트니 뭐 이런 신들 있죠. 이런 대신에 기독교나 신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정통신들이 노움 때문에 뭐냐면 일어났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통신과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교인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과 제사의 인도 및 소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제사라는 거는 이제 성경은 알고 제사는 뭐냐면 거기 그 기독교 할 때 여러 가지 의례 의식할 때 뭐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각시키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을 간직을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그런 초강력 정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계속 배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콜로세움에 먹잇감 뭐 던져줬죠. 그래서 사자나 뭐 호랑이들 먹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던져주면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가만 앉아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 기도를 해서 뜯어먹혔잖아 막.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이상한 게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한편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신이 왜 저런 사람이 왜 그렇게 지금 무서움을 떨면서도 저렇게 해나 저들이 믿는 신이 뭔가 사람이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해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구나. 아예 사람이 무시하는구나. 노이즈 마케팅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예. 물론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확산된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일베 지금 사이트가 막 뭐 해갖고 일베충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100명이 욕하더라도 한두 명 혹하거든. 그럼 한두 명 혹하면 세력이 불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기독교 확산이 됐는데, 물론 기독교 확산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기독교 자체가 뭐야? 보편적 교리를 가지고 있죠. 유대교와 달리. 그 두 번째는 그 국가가 못했던 걸 누가 대신해 준 거야? 기독교 공동체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교회 많이 가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가면 뭘 줘요? 친구도 만들 수 있지, 뭐 즐겁게 놀 수도 있지,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독교를 많이 믿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리아 학대와 이제 교회 발전 보면, 자, 이렇게 학대해 나가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뭘 내렸어요? 313년에 밀라노 칠령을 내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 확고한 기반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서제적 조직, 그러니까 이 기독교 조직체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체계화돼 있죠. 그리고 이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전 인구의 한 10% 넘게 믿기 때문에 현실적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들을 뭐냐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특혜도 이제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공인해 준 거죠. 신앙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인들의 법적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이 법적 권리는 뭐냐?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 다음에 몰수한 재산을 기독교에게, 그리스도에게 복귀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밀라노 칠령 하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기독교를 공인해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한 가지만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두 가지 쓰면 어떻게 써요? 이제 여기에서 곤란에 빠진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권리를 줬고, 그 또 하나 쓰면 뭐가 쓰겠어? 몰수한 재산을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죠. 뭐냐면 아리우스파하고 이 아타나시우스파의 갈등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는 그 당시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죠. 콘스탄틴 대제 입장일 때는 갈등이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분열되면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어. 왜 유리할 게 없어요? 이걸 자신의 정치 기반 삼으려 했으니까 빨리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인데, 자,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는 왜 이런 논쟁을 펼쳤냐? 이거 동방교회 논쟁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 신으로 볼 것이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아타나시우스파는 인간을, 그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인성과 신성을 본다고요. 신이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주장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자, 그 성경책 잘 보면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마리아가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잖아. 그러면 이 관계가 참 복잡한 거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명을 인정할 경우에는 신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 그러면 유일신 체계가 어떻게 해요? 논리적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같은 건데 뭐죠?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게 이제 딱 하면 삼위일체주면 딱 그게 해결할 수 있고, 그냥 또 이런 논리적 모순을 해결도 할 수 있죠. 원래 신이라는 자체는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뭐죠? 만드는 존재는 누군가를. 근데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서 또 하면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럼 이걸 또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설 이제 주장한 건데, 앞에 이제 똑같은 논리로 아리우스파는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는 누구야? 하나님이고, 성령도 그 뭐냐면 성부의 다른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성부와 성령을 위해서 성자가 태어났다는 거야.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이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야.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인성만 인정한 거야. 신성은 부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유일신의 논리적인 어떤 모순점, 성경책에 나와 있는 논리적 모순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싸웠는데 이 아리오스파가 이단이 되는 거고, 그다음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정통 교리가 됐는데, 이 아리오스파가 어디로 이제 간 거죠? 3.17세를 주장한 아리오스파가 저쪽 게르만 지역으로 가가지고 게르만 지역이 널리 포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로마 영지에 들어와서 막 시쫓고 다니면서 여러 왕국들 만들잖아. 근데 이 게르만족들 왕국이 금방금방 무너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인들하고 종교 차이가 있는 거야. 로마인들은 주로 이제 정통교리였던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었고, 그다음 게르만족들은 뭘 믿었죠? 아리우스파를 믿었죠. 이건 갈등. 근데 이제 클로비스가 세운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은 뭐죠? 원래 부족신을 믿었다가 이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함으로써 그 로마인들과 어떻게 해요? 화합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 물론 이 그 로마의 그 교리 논쟁은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건 동방교회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는 이제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단성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네스토리우스파도 있고. 네스토리우스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본 거죠.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양성론을 주장해요. 양성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인성, 그러니까 신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으로서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서 예수가, 두 명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신으로서 예수와 인간의 예수. 근데 이 지상에 내려온 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예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성을 인정해주는 양성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나중에 중국에 가서 무슨 교로 불리게 되죠? 대진교, 경교 이렇게 불렸던 그거죠. 동방교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해결해서 켈거터 공의에서 열어서 그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진정 하나님이며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양성 그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만 인정, 신성만 인정하는 단성론자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어떤 인성만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인정하는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이렇게 처단을 했죠. 그 다음에 뭐 그노시스파도 있고요. 그 다음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배교자 문제에 둘러싸고 도나투스파나 파라기우스파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깊게는. 근데 서양사 개론에는 있어요. 그 내용이. 서양사 강의하고. 그래서 요거는 각자 찾아서 보세요. 요거는요. 자, 결국에는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결국에는 기독교 이제 박해를 받다가 로마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세계 정복은 이제 세계 종교로서 확대될 수 있었다. 자, 로마 정부가 이제 왜 기독교를 이제 지원을 한 결과 어떤 것이냐? 세력 확대와 교회 세력 확대. 그래서 로마가 붕괴된 후에 교회 조직이 한동안 국가를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국가를 대신해갖고 하나의 양대 권력이 되잖아요. 세속 권력과 함께 영적 권력으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지금도 이 카톨릭이라는 그 세력들은 강된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망을. 그래갖고 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 명동성당 가면 감히 들어가지 못했죠.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난리가. 카톨릭 조직이 세계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카톨릭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카톨릭하고 누가 관련돼 있죠? 무솔리니가 관련돼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기출 현상평가 문제. 자, 195페이지 펴보세요. 195페이지. 자, 2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측량을 내린 목적을 말해보고 이 측량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테오도시오 황제 때 기독교 국교 선포한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자, 목적은 그 밀라노 칙령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켜서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했다. 황제권을 강화는 그 기독교 세력을 바탕으로 뭐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내용은 꼭 외워두세요. 신앙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몰수한 재산을 기독교인들에게 복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오도시오 황제 때 기독교 국교한 건 뭐냐면 이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제국의 분열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결과적으로 못 막았죠. 그가 이제 죽은 후에 죽을 때 이제 유언을 남겨서 제국을 두 동강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하고 서노마 제국 나눴잖아. 큰아들은 서노마 제국.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 이렇게 나눴지만 서노마 제국은 그만 망했죠. 예,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갔지만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문화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문화하고 자, 다음 밑줄진 부분이 발달한 이유는 말해보고 노마의 문화에 의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노마인드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녹인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노마에서는 법률, 도시설계, 건축, 토목 같은 실용 문화가 발달됐다. 자, 이런 문화가 발달했던 이유가 뭘까요? 강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여기는 노마는 일종의 호수죠. 일종의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화를 하나로 뭉쳐서 서양의 고전 문화를 완성하고 이걸 다시 유럽이나 이슬람 세계에 확산시켰죠. 예, 그래서 거대한 호수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펴보세요. 190페이지 9번 문제. 자, 기독교가 널리 확산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재정 초기, 기억의 재정 초기 때 기독교 박해받는 이유 두 가지 써보시오. 그래서 성신,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두 줄 이내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박해받는 이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그다음 번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있고 기독교가 이제 확산된 배경은 그 당시 그 기독교는 유대교를 달리죠. 유대교는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신으로부터 선택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있고 형식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배격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소외됐던 많은 이제 억압받는 계층들이 이걸 믿게 되고요. 그다음 로마의 어떤 그 종교 강령 정치가 발달된 도로망 역시 기독교 학설에 중요됐는데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못했던 역할, 공동체가 이제 국가를 못했던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면서 널리 확산이 됐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성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인간으로 나타난 예수의 만물에 내재된 성령은 모두 하나님의 다른 측면이지 다른 실체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죠. 어디에서? 아타나시우스파에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모습인데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뭐죠?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거는 그 인도의 그 삼신일체 사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인도의 뭐 신두교에 보면 세 명의 종교가 있죠. 그 여러 다신교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신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브라만이나 부르는 브라흐마. 그 세 개를 창조하는 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유지의 신, 비슈뉴. 또 하나가 뭐죠? 파괴의 신, 시바죠. 근데 각기 세 개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신이 세 개의 신이 뭐예요? 결국엔 하나야, 본질적으로. 다만 상황에 따라 뭐죠? 달리 나타난 것 뿐이죠. 그래서 약간 인도적인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로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이제 성신을 그 이제 성령을 이제 뭐냐면 성부와 같이 인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성자를 뭘로 보는 거죠? 성자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아니 성자를 인간으로 보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신으로 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이단이라는 뜻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처음은 같았지만 끝이 달라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단은 정통과 반대 교리를 했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종교사적으로 볼 때 항상 이단으로 박해받던 사람들은 힘이 약해서 박해받은 거야. 네, 힘이 약해서. 그래서 힘이 커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정통이 되는 거죠. 기독교,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원래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천주교 이단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천주가 막먹는 이 정통 종교가 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서양 중세사 이제 넘어갈게요. 서양 중세사. 자,
서양 중세사인데 이제 서양 중세사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정치사에서 이제 봉건제도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봉건제도의 형성 시기, 죽음과 봉신의 역할, 의무와 권리, 영주와 농노의 관계, 이런 것들 장원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칼로스 대제 있죠. 칼로스 대제. 칼로스 대제 업적들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업적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십자군 전쟁의 발생 배경, 원인, 결과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백년 전쟁도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왜 싸웠는가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정치적으로 카페 방주 물어본 게 있고 영국의 대연장 그다음 로마법과 관련돼 갖고 게노만 부족국도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예루살렘 왕국 등등 있고요. 사회경제사를 보면 그 11세기 이후에 사회경제 변화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장원제체라든지 원거리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중세 도시, 쌍파뉴 대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왁트텔레나 뭐 고딘양시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물어봤다.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스콜라 철학을 많이 물어봐. 철학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어떤 교리적 내용. 예전에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실제론과 유물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03년 기출문제에.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스콜라 철학과 이제 논쟁과 보편 논쟁에 관련된 유명론 관련된 부분 있고, 그 외에는 뭐 성상숭배 정도는 보시면 되고, 우난사크타 같은 거. 그 다음 이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죠? 알비지파. 예전에 한번. 그 다음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유스테누스 황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 군간구제 문제 나왔죠? 요거 이제 물어봤고요. 그 외에는 뭐 비리비리 문화 이제 별로 볼 필요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 중세사를 공부할 때는 일단은 서양사 개론을 보시는 게 좋고 교과서나 가끔씩 서양 중세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서양 중세사는 그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글씨체도 10포인트가 아니라 8포인트인가 7포인트인가 자잘해. 그래서 눈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돋보기 보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보겠어. 그래서 예전에 알비지파도 보면 서양사 개론에 잠깐 언급돼 있지만 그 서양 중세사가 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 요번에 이제 종교의 문제 있죠. 요것도 서양 개론을 보면 근데 서양사 개론 내용은 짤막하게 썼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이것도 서양 중세사 책을 봐야 돼. 그래서 그 서양 중세사를 좀 들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좀 있어요. 매년 내는 건 아닌데 2, 3년에 한 번씩 내더라고. 꼭 그거 찾아가지고. 근데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틀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 예상 외의 문제야. 그냥 예상 외인데 진짜 운이 좋을 때만 같이 쓰는 거야. 내가 그 한 달 전에 뭐 며칠 전에 우연찮게 그거 들었어. 그래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그걸 관심 있는 교수가 그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좀 머리에 남았어. 그러지 않은 이상은 실제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겠어 그거.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가감히 버리시는 게 나아. 다만 이제 기출에 나왔던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이제 들어가죠. 중세 봉건제도. 예, 중세 봉건제도.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40분에 시작했죠? 예, 그럼 쉬었다가 할게요.